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로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 AI 개발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제가 사실 왜 놀랬냐면요. 저는 아직도 AI는 데이터 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좋은 데이터를 더 많이 넣으면 AI가 똑똑해진다. 이게 거의 공식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2026년 1월 15일인 오늘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다고 해서 와, 이거 좀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충격이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AI 업계에 거의 대륙 이동 수준의 거대한 변화를 포착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데이터, 더 큰 모델이라는 스케일링 법칙, 이게 지난 몇 년간 황금률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료들은 이 상황을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표현해요. 이제부터의 경쟁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경주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뇌구조, 즉 아키텍처를 누가 먼저 설계하느냐, 그리고 그 괴물 같은 뇌를 움직일 수백만 개의 반도체라는 신경망을 이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뀐 거죠.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 새로운 전쟁의 규칙을 이해하고 진정한 AGI, 범용 인공지능을 향한 경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그 단서를 찾아보는 겁니다. 대륙 이동 수준의 변화라니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황금률이었던 스케일링 법칙이 왜 어떻게 폐기되었는지 그 종말의 현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원인이요. 보내주신 자료 첫 부분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고갈입니다. 데이터의 고갈이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2026년 현재 인류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에 쌓아올린 거의 모든 양질의 텍스트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키피디아, 모든 디지털화된 책, 논문, 뉴스 아카이브, 심지어는 레딧의 전문적인 토론까지 말 그대로 샅샅이 긁어 모은 거죠. 잠깐만요. 정말로요? 그럼 인터넷에 있는 글이 다 떨어졌다는 건가요? 그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물론 저품질 데이터나 개인적인 대화 같은 건 남아있겠죠. 하지만 AI의 지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만한 정제되고 구조화된 새로운 지식의 공급원이 사실상 고갈 상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료의 비유가 재밌는데 마치 금광을 다판해서 더 이상 파낼 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과 같다는 거죠. AI에게 먹일 지식이라는 사료가 바닥난 겁니다. 사료가 없다니. 정말 직관적인 문제네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먹지 못하면 근육을 키울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럼 이제 개발자들은 근육 키우기를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군요. 자료에서 시스템 1에서 시스템 2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게 바로 그 새로운 방향을 의미하는 거겠군요.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뇌의 OS를 바꾸는 거죠. 심리학에서 온 개념인데 시스템 1은 빠르고 직관적인 거의 반사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 얼굴을 보자마자 누군지 알아보는 것처럼요. 지금까지의 AI, 특히 거대 언어 모델들이 여기에 가까웠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암기해서 그럴듯한 답변을 순식간에 뱉어내는 거죠. 일종의 벼락치기 암기왕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2는 느리고 의식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 전략을 세울 때 작동하는 뇌의 영역이죠. 최신 모델인 GPT-5.2나 제머니 3.0을 보면 답변을 바로 내놓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설계됐거든요. 이게 바로 AI가 드디어 이 시스템 2 영역으로 들어가려는 첫걸음이라는 신호입니다. 뇌세포수, 즉 파라미터만 늘리는 양적 성장에서 주어진 뇌를 가지고 깊이 사색하는 능력, 즉 숙고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뇌세포 수를 늘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뇌를 사용하는 운영체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싸움으로 봐야겠군요. 생각하는 시간이라니. 그럼 AI가 답변하기 전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정말 사람처럼 고민이라도 하는 건지. 사람의 고민과는 다르겠지만 개념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예전 모델이 질문을 받으면 외워둔 지식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답변 하나를 바로 쏘아줬다면 지금은 여러 가능한 답변, 즉 가설들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가설들 각각을 내부적으로 검증하고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스스로 따져보는 거죠.
그 후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결론을 최종 답변으로 내놓는 겁니다. 시간이 더 걸리는 대신 답변의 깊이와 정확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더 똑똑한 뇌를 만들기 위한 경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각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각자의 뇌 구조, 즉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크게 세 개의 진영으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첫 번째 진영은 방금 이야기한 시스템2, 능력 극대화의 모든 것을 건 추론파입니다. 오픈 AI와 구글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기존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되 여기에 매우 정교한 강화학습, 흔히 RL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아, 강화학습이라면 이세돌 9단을 이겼던 알파고가 스스로 바둑을 학습했던 바로 그 방식 아닌가요? 원리는 같지만 훨씬 고도화됐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이라는 닫힌 세계에서 이기는 법을 학습했다면 지금의 강화학습은 언어라는 열린 세계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만듭니다. 제가 앞에서 AI가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과정 자체가 강화학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더 나은 추론 경로를 찾아내면 보상을 주고 엉뚱한 결론에 이르면 벌을 주는 방식으로 AI가 점차 더 뛰어난 사상가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제가 만약 복잡한 코딩 문제를 AI에게 물어보면 AI가 혼자서 여러 가지 코드를 짜보고 그걸 내부적으로 실행해서 에러를 수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최종 코드를 완성해서 저에게 주는 그런 그림인 건가요? 정확히 그런 그림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코드를 뱉어냈다면 이제는 AI 내부에 작은 개발팀이 있어서 스스로 브레인스토밍하고 코딩하고 디버깅까지 하는 것과 비슷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나 전문 프로그래머 수준의 코딩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와, 정말 엄청난 발전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메타는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고요? 이들을 직관파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메타의 AI 연구를 이끄는 얀 루쿤 교수는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픈 AI나 구글이 어떻게 하면 AI가 인간의 언어를 더 잘 모방하고 추론할까를 고민한다면 루쿤 교수는 인간의 아기는 어떻게 언어 없이도 세상을 이해하는가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바로 JEPA, 조인트 임베딩 프레딕티브 아키텍처라는 독자적인 아키텍처의 핵심 철학입니다. 아기가 언어 없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우리는 중력이 뭔지 배우기 전에 이미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메타는 AI에게 그런 종류의 상식을 가르치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글자만으로 세상을 배우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의 최신 모델인 VJ2파2는 텍스트가 아니라 수십억 시간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비디오를 학습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수많은 영상을 보면서 공을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유리컵은 바닥에 부딪히면 깨진다 같은 세상의 기본적인 물리법칙, 즉 월드모델을 스스로 체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즉 상식을 갖춘 AI를 만드는 거군요. 자료에서는 이 월드 모델이 로봇 기술과 결합됐을 때 진짜 파괴적인 힘을 가질 거라고 경고하던데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에게 컵을 치워줘 라고 했을 때 월드 모델이 없는 로봇은 그냥 컵을 밀어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월드 모델이 있는 로봇은 컵을 세게 밀면 넘어져서 깨지고 물이 쏟아진다는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컵을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죠. 이것이 바로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진정한 지능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진영은 어떤가요? 기초공사파라고 부를 만한 엔비디아 말입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회사라는 정체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스모스라는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인데 목표가 아주 명확합니다.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현실과 똑같은 가상세계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극도로 정교한 물리 엔진을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걸 제대로 못 만들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 GPU 위에서만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야심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뇌를 설계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런 괴물 같은 AI를 실제로 돌리려면 그걸 받쳐줄 컴퓨터는 대체 어느 정도여야 하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GPU 100만 개 클러스터 같은 숫자는 상상조차 안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돈의 문제를 넘어서 순수한 물리학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XAI의 콜로소스가 55만 개를 넘어 100만 개를 향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게이트가 수백만 개를 목표로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도시 하나 크기의 컴퓨터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100만 개의 GPU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작동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네, 상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적으로는 1번 GPU가 계산한 결과를 100만 번째 GPU가 거의 즉시 알아야 하거든요. 하지만 전기 신호가 구리선을 따고 이동하는 속도에는 한계가 있죠. 빛의 속도라는 물리적인 벽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한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가 전체 시스템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아,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절묘하던데요. 마치 100만 명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이 0.0001초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노래를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요. 맞습니다. 지휘자의 신호가 합창단 맨 앞줄에서 맨 뒷줄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면 화음이 전부 깨져버리는 상황인 거죠. 칩 하나하나가 아무리 빨라도 그 칩들 사이의 소통이 느리면 그냥 100만 개의 각자 노는 컴퓨터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속도의 한계,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입니다. 이 통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0만 개의 GPU는 그냥 100만 개의 비싼 고철 덩어리가 될 뿐이니까요. 자료에 따르면 XAI는 기존 데이터 센터의 표준 기술인 인피니밴드 대신 자체 개발한 초고속 이더넷 기술로 이 문제를 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한술 더 떠서 구리선 대신 빛으로 통신하는 광통신 기술을 데이터 센터 전체에 적용해서 지연 시간을 극한으로 줄이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 신호가 아니라 빛으로 소통하는 거죠. 하드웨어 이야기로 넘어오니 경쟁의 스케일이 또 달라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 즉 AI 칩 경쟁에서는 누가 앞서고 있을까요? 구글의 TPO나 아마존의 트레이니움처럼 다들 탈 엔비디아를 외치며 자체 칩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엔비디아의 독주도 끝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는데 보내주신 자료의 평가는 좀 다른 것 같더군요. 네, 자료의 분석은 아주 냉정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로 바로 이번 달 2026 1월 CES에서 공개된 루빈 아키텍처를 꼽고 있습니다. 이건 경쟁의 차원을 바꿔버린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루빈 칩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대단한가요? 일단 차세대 초고속 메모리인 HBM4를 탑재해서 데이터가 드나드는 길, 즉 메모리 대역폭을 이전 세대인 블랙웰 칩보다 3배나 늘렸습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진짜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칩 하나의 성능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연결성, 바로 그 문제겠군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의 진짜 무서움은 엔빌링크 6라는 독자적인 연결 기술에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칩 하나의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 엔비디아는 이미 수십만 개의 칩을 묶었을 때 어떻게 성능 저하 없이 하나의 거대한 칩처럼 작동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엔빌링크 6는 수만 개의 루빈 칩을 연결해도 통신 병목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훌륭한 단독주택을 짓는 기술을 연마하고 있을 때 엔비디아는 이미 그 주택 수십만 채를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설계도와 인프라 기술까지 모두 가지고 있었던 거군요. 그 비유가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의 자체 칩이 특정 영역에서 가성비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AGI 개발처럼 극한의 성능을 요구하는 최상의 경쟁에서는 엔비디아의 루빈과 NV링크 조합이 유일무이한 하이엔드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요. AGI를 만들고 싶다면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네요. AI 경쟁의 핵심은 이제 누가 더 큰 모델을 만드느냐라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과거의 공식이 됐습니다.
대신 누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뇌,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그 뇌를 뒷받침할 100만 개의 신경망, 인프라를 물리법칙의 한계를 넘어 끊김없이 연결하느냐, 이 싸움으로 완전히 전원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소프트웨어, 즉 뇌의 측면에서는 인간의 언어를 넘어 현실 세계의 물리법칙을 이해하는 월드 모델을 선점하려는 메타와 XAI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즉 몸과 신경계의 측면에서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구현 가능하게 만드는 엔비디아의 패권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물론 추론 능력에 집중하는 오픈 AI와 구글도 여전히 강력한 플레이어지만 월드 모델이 가져올 파괴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자, 이제 청취자분께서 생각해 보실 차례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AI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처럼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복잡한 보고서를 순식간에 써주는 지적으로 성숙한 사상가 AI일까요? 아니면 말은 좀 어눌할지 모나도 세상의 물리법칙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의 로봇이나 기계와 상호작용하며 묵묵히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가 AI일까요? 아마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의 산업 지형도 역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